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욕을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사실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하면서도 좀 빠진 게 있었는데, 어디냐면 금융파트에서 일반적인 금융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대출이라든지 이자, 그 다음에 상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어디 보느냐 하면은 35쪽에 보시면 저당 유동화, 그 다음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좀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35쪽인데 본 내용은 36쪽에 있는 겁니다. 요걸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은 저당 유동화 하는 내용이에요. 저당 유동화가 뭔지 일단 나중에 우리 본교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약집이나 자료를 보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안 해도 편안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가볍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얘가 누구냐면 돈을 빌리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을 우리 자입자라 그런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빌려요. 돈을 어디에서 빌려요? 친구한테. 그러지 말고, 물론 친구한테 빌리기도 하겠죠. 몇백만 원? 그런데 집을 살라는 집이 5억이라. 내가 2억밖에 없어. 얼마를 빌려요? 3억. 3억을 친구한테 빌린다? 대단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대부분 은행에 빌린다, 그죠? 은행을 우리 뭐라 그러죠? 대출자라고 말한다, 그죠? 이거 은행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은행, 대출자 또는 대출기관, 돈을 빌리는 우리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보,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저당권을 말하는 거죠. 저당권 또는 건저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등기부에 뭐 무슨 은행 저당권 건저당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3억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 그죠? 요까지는 다 해봤잖아. 많이 해봤을 걸.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어찌 보면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안고 주택을 구입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상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누구 입장으로 돌아갈 거냐면은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때 우리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죠. 예를 들어서 이 돈이 3억이다. 빌려준 돈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이자율이. 그러면 나는 기간이 만약에 20년이라 그럴게요. 그럼 20년 동안 나는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친구들이 막 축하해 주잖아. 근데 이거 집중해서 안방만 우리 집이고 나머지 전부 다 은행 거다. 그런 말 한 적 있을걸?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희도 좀 어느 정도 대출이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행에 돈을 이렇게 빌렸으니까 돈을 계속적으로 갚아줘야 돼요. 몇 년 동안에? 20년 동안. 자, 그럼 은행은 요 돈이 나에게 빌려준 요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를 알아보자는 거죠. 물론 은행은 뭐 돈이 많습니다. 네. 은행도 돈이 많기도 하지만 은행도 돈을 어디에서 빌려왔어요. 예금자에게 돈을 빌렸겠죠. 그죠? 예금자에게. 즉 은행은 물론 은행에 자본금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대출을 충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예금자한테 자금을 유치해서 이 돈 가지고 우리에게 빌려줬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 밑에 예금 이자가 만약에 1.5%라고 봅시다. 정기예금이. 그러면 은행은 예금 이자 1.5% 돈을 땡겨 가지고 우리한테 빌려주고 이자 얼마 받아요? 5%.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하튼 이게 은행의 예대 마진, 은행의 주수입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자, 전혀 이상한 거 없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따져볼 거예요. 어떤 근본적인 거냐면은 은행은 이 돈을 예치할 때 이 돈을 어떻게 빌려왔느냐 하면 돈을 단기로 빌려왔어요. 단기로 빌려왔다. 선생님, 정기예금인데요? 5년짜리?
예, 정기예금이라 그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은행이 줘야 돼요? 아니면 5년 있다 달라 주라 그래요? 당연히 줘야 됩니다. 내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돈 급해. 그냥 예금 해지할게 돌려줘. 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이라도. 그런데 이 중에는 정기예금도 있지만 보통예금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예금은 즉시 바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의 돈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을 단기로 자금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은행은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우리 같은 사람이 빌려줄 때 대부분 장기예요.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2달 동안 갚아라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최소 신용제출도 1년 넘어가요.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은 돈을 빌려와서 우리한테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올 때 단기 몇 달 동안으로 돈을 땡겨와서 장기 20년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금자들은 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꼬박꼬박 예금을 맡겨놓고 굳이 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단기로 땡겨와서 장기로 빌려줬죠. 만약에 은행에 있는 많은 수천억, 수천조의 예금자들, 수천만 명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내 예금을 달라 라고 말하면 은행은 돈이 있다 없다? 없죠. 은행이 나쁘게 어디 쓴 건 아니잖아. 정상적으로 빌려줬지. 그런데 갑자기 예금자들이 돈을 달라라고 은행에 막 찾아와요. 그런데 당신의 돈은 20년 동안 빌려줬으니까 20년 기다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럴 때 은행은 부도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은행은 자금 융통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게 은행이 위태로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IMF 때. IMF 전에는 은행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IMF 때 은행이 문을 닫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대부분의 그러면서 발표했잖아요. 얼마까지 예금이 보호가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은행에 저는 은행에 뛰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갈 일 없다? 왜? 이것만 은행 잘못돼도 국가에 보장해 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 10억 맡겨놨어.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후닥닥 뛰어가지. 그죠? 그래서 은행은 셔터를 내려버려요. 영업을 안 해. 그래서 문을 내려버리고 오후에 예금이체 스톱 이렇게 돼요. 그렇게 무마하고 넘어간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IMF 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안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은행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안고 있다. 즉 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느냐? 자금을 단기로 융통해서 장기로 빌려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던지는 존재한다. 그럼 이걸 몰랐느냐? 이 제도를 만드는 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은행은 이 우리가 받았던 저당권 있잖아요. 이 저당권을 어디에다 넘깁니다. 이 저당권을 넘겨받는 기간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유동화 중개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요걸 여기다가 요게 유동화 중개기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유동화 중개기간은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예요. 페이퍼 컴퍼니 선생님 종이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종이 만드는 그럼 또 누가 있다고 제지회사입니까? 그것도 곤란합니다. 서류상 회사. 즉 실제로 회사가 없어요. 서류상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서류로만 존재하지 실제 회사에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회사예요. 법인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자금 세탁한다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 유동화 중개기관도 근원적으로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굉장히 그러면은 이것도 위험한가? 아닙니다. 이 유동화 중개기관은 은행의 출자법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이 자기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자기도 만약에 예금자 돈을 받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어. 돈이 좀 부족해.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게 담보권이잖아요. 그죠? 이 담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이 담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기지론이라고 말합니다. 모기지론이라고 말해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담보, 즉 모기론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을 어디에다 넘겨요. 여기다. 저당권을 넘기고 여기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가 있어요. 즉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서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 좀 위험하다라고 자기도 느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이렇게 이 여러 출자법인이 모여서 이 저당권을 넘긴다는 거지. 우리는 3억짜리 저당권을 이렇게 만약에 KB은행에서 유동화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이쪽에다 이 저당권을 넘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억짜리지만 3억이 예를 들어서 3억, 2억 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억, 500억 규모의 이 저당을 사들입니다. 이 회사가. 즉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좀 필요하다. 저당권 넘기고 돈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은행은 물론 은행은 계속 가지고 이자가 있으니까 좋죠. 근데 자기도 너무 은행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넘겨버리는 거야. 대신에 이자를 포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권리를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조금의 수수료는 지가 떼먹어요. 은행도. 그러면 유동화 중개가 대부분 은행의 출자법원이에요. 은행이 혼자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은행이 합심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지만 위험한 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인허가에 대한 모든 절차를 받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인허가에 대한 어떤 출자법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설립 인허가를 받은 연후에 설립된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이게 페이퍼 컴퍼니냐면은 이건 저당 유동화 할 때 5년 10년 동안 유동화 마무리되면 이 회사는 없어져 버려요. 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영구적이잖아요. 삼성 이렇게 되면 삼성이 망한다 생각 안 하잖아. 망할 수도 있지만 영속한다고 가정을 안 하는데 이런 회사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죠. 즉 이 유동화가 마무리되면 이 회사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가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한다. 이런 구조예요. 그럼 IMF 때도 요게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IMF 때 우리가 은행도 못 믿는데 은행의 출자 범위를 어떻게 믿어? 그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있더라도 IMF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97년인데 97년 때 IMF 때 은행이 위험했는데 이 구조, 이런 유동화 구조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이게 민간법인이에요. 우리나라도 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발행을 해요. 유동화 증권을 여기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다가 여기도 발행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도 발행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국가법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공기업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그 공법에서는 LH가 많이 나와요. 토지주택공사. 그거 비슷한 좀 달라요. 이거는 주택금융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200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물론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충격을 먹었지만 IMF 전에 우리나라의 금융은 허점이 좀 많았어요. 어찌 보면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런 투자은행들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좀 그런 면도 있었고 이 동남아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선진적으로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IMF 끝나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IMF 같은 사태가 오더라도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질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물론 IMF도 굉장히 마음을 아프지만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IMF 끝나고 연구 분석 결과 이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동화에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유동화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공신력이 심어졌죠. 그럼 다시 IMF가 오더라도 국가기관이 이 저당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은행의 이렇게 부도 위험은 굉장히 낮아지고 금융의 안정을 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구조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동화 중개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사들입니다.
저당권을 사들이면 처음에 이건 2억짜리 3억짜리지만 이걸 모으면 300억 500억 규모로 모아요. 그리고 이걸 담보로 정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MBS라고 말해요. MBC 아닙니다. MBS라고 말하는데 MBS가 뭐냐 하면은 M이 여기 말하는 모기지론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그걸 B라는 것은 담보를 뜻하는 팩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저당증권이 담보로 붙어있는 시큐리티는 보안이라는 뜻인데 복수가 되면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증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한번 이걸 정의하면 요거 용어가 요게 주택담보증권으로 해석합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게요. 주택담보증권. 그러니까 이는 유동화 중개기관은 이 500억짜리의 정권을 발행해요. 이 정권의 담보는 뭐냐? 저당권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당권이 넘어갑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채권이 만들어져요. 이런 세부적인 걸 몰라도 됩니다. 민법적인 개념이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당권 이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당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저당권을 담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담보로 새로운 채권이 넘어가니까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KB은행에 2억 대출한 거 있잖아요. 저당권 그대로 적혀 있어. 그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지 넘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나는 20일 동안 꼬박꼬박 이자 갚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이거 권리만 서로 얘들끼리 주고받고 넘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당권을 담보로 주택담보증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 또는 외국기관 투자자 또는 보험회사. 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성생명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삼성생명은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를 가만히 은행에 넣으면 참 좋겠어. 은행에 놓으면 안전하지만 돈이 안 돼. 그래서 이 보험회사든 이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돈을 투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투자처를 이걸 하는 이런 부서도 있어요. 걔들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돈을 한 군데 묶어놓으면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은행 예금에도 맡기고 부동산 임대도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권에 투자하기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높거든. 얘가 아무래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1%면 여기는 한 2%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 좀 나온다. 그러면 좀 수익이 높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전해요. 왜? 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MB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의 국공채랑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자는 국공채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거리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보험회사나 연기금회사 이런 쪽이 투자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저당 유동화라고 말합니다. 이 구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여기를 우리 뭐라고 말하면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이루어집니다. 저당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2차 저당 시장이라는데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유동화, 즉 이 저당권이 유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네? 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저당 유동화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뭐라 붙이냐? 제가 저당 유동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저당 채권은 고정적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게 유동화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당 유동화라고 붙였는데 지금 여기는 내가 몰랐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는 이 이후에 IMF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투자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실제로 내가 그 부동산을 또는 주택을 매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런 유동화 증권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게 좀 얘가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IMF 끝나고 나서 외국계 미국계 기관 뭐 투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세금 안 냈다. 뭐 그런 거 본 적 없나요? 예전에 신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그 외국의 론스타나 이런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IMF도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안 냈어. 미국은 우리나라 투자하면 세금 안 낼까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얘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이렇게 미국의 론스타가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기아 자동차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있어요. IMF 때 기아 자동차 어려웠다 그죠? 그럼 이걸 이 오피스텔 건물을 매각을 하겠죠. 왜? 그러니까 공장이 어려우니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론스타가 샀어. 저렴하게 샀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IMF 극복을 했죠. 우리나라가 사상 유례 없이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말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네요. 첫째,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어요. 우리나라 옆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벗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했지만 IMF 전후로 중국과 교역이 많아진 거예요. 그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혜택을 본 거죠. IMF 빨리 벗어나는 중국 요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또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때 사실은 적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었던 거라. 단지 현금 유동성이 없었던 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외국보다 더 공격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비판할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이게 공장을 설립하잖아요. 대출을 많이 해서 설립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돌아가잖아요. 요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요거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해. 요거 좀 되면 요거 담보로 대출 받아 또 투자해. 우리나라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높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자원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도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나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데 그게 IMF였던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고 그 90 몇 년도에 경제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단지 부채비율이 높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대출 압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가 이런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아 자동차다 좀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낮추어 버리니까 특히 대기업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중국 문제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IMF 이후에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물론 많은 고통을 받은 경우도 많았지만 그런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판단이 옳고 그르고 맞고는 제가 판 때는 큰 두 가지 면이 맥락이 있는데 즉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IMF 영향을 받을 만큼 그렇게까지 경제상이 안 좋은 건 아니었다. 단지 현금 유동성이 안 좋았다는 거지. 첫 번째. 외환 보유가 작았다는 거죠. 하필 그때. 그거 좀 준비만 했으면 사실은 IMF 안 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두 번째는 빨리 벗어난 원인은 그런 면이 있었으니까 빨리 벗은 것도 있고 중국이 있으니까. 여하튼 그랬는데 엉뚱한 데 갔다 그죠. 여하튼 외국계 이런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매입했다 팔았어요. 우리나라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당연히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데 왜 걔네들은 세금을 안 낼까요? 네, 론스타 어디에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했냐면은 기아 자동차가 상상을 합니다. 기아 자동차가 오피스텔이 있어요. 100억짜리. 그러면 이걸 가만히 냅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기아 자동차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저당권을 예를 들어서 가득 한 60억, 70억 정도 설정해요. 100억짜리 주택이 100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걸 70억 정도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기아처럼 다른 데 대출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이 위태로 온 거예요, 지금. 은행이 위태로 오니까 지금 은행은 자기가 가진 기아 자동차 저당권을 팔고 싶어. 그런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은행이 넘어갈 판인데 이거 사면 누가 안 사지. 그러니까 이걸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걸 론 썼다가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뭘? 저당권을. 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오피스텔을 산 게 아니고 오피스텔에 있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고 오피스텔은 저당권을 넘겨받은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게 일저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경매가 넘어가면 이걸 인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론스타는 인수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경제가 좋아졌어.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 저당권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저당권을 다시 비싼 값으로 팔아요. 자, 저당권을 저렴하게 사서 저당권을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이후에 이 IMF 이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즉 경매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저당권을 사는 거예요. 즉 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럼 선생님 지금 나도 은행에 발행한 저당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저당을 살 수가 없어요. 법인만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유동화 법인들, 이런 유동화 중개기관에서 발행한 이런 은행은 여기에 주당권을 넘기고 여기로부터 저당권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런 투자. 그래서 경매하시는 사람 중에서는 경매하기도 하고 여기 저당권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세금이 없어요. 그게 그런 면으로 나중에 투자한 게 대표적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까 말했던 미국계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하는 방법을 보면서 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도의 허점을 노린 거죠. 이런 투자 방법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IMF 전에는 IMF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IMF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화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유동화는 누구를 위한 거냐? 은행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은행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은행의 저당권은 고정적이라 그랬죠. 이걸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중에 좀 재밌는 투자거리가 생겼다. 우리 입장에서도 은행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은행의 자금이 풍부해진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은행에 대출받기가 수월해지고. 그래서 이게 돈이 도는 효과, 그래서 피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문을 이해하시면 제가 36쪽에 제가 넣어놓은 대부분의 지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지문이 이해가 되었다면, 그래서 지문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저당권을, 이걸 모기지라고 말합니다.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되게 하는 것으로 저당권을 유동화라 한다. 저당권이 유동화됨으로써 대출자인 은행은, 금융기관은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자, 100억의 돈이 있어요. 100억의 돈을 빌려주면 100억만큼 저당권이 들어오겠죠? 유통시키면 또 100억이 들어오죠? 또 빌려주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저당채권 유동화에 의의 봅니다. 부동산 저당권을 유통시켜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저당권을 살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밑에 저당채권 유동화는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할 효과를 가져오면, 요즘은 이해하시겠죠? 은행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기 자금을 장기로 이 대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대해서도 어떤 자금 배분화 촉진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융통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금, 주식 이런 데 투자해도 되지만 이런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구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
자, 가로 2번 봅니다. 1번이죠. 1차 저당시장 여기를 말합니다. 2차 저당시장 여기를 말합니다. 1차 저당시장.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1차 대출기관,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로 이루어지고 있다. 1차 대출기관은 저당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저당에 매각하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건 은행은 항상 넘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행은 나는 이걸 담보로 꼬박꼬박 돈을 빌려 꼬박꼬박 얘도 이자 받을래, 그렇게 해도 돼. 이 집 동안 이자 받을 그렇게 해도 되고, 돈이 없네, 넘기고 돈 받아야지, 이렇게 해도 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은 대출금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금리가 만약에 5%예요. 이게 1차 저당의 수익률이다, 이런 이야기죠. 은행에 돈을 빌려 이자를 내는, 나는 이자율이 되지만 대출기관에서는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만큼 이자를 받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차 저당시장 보시고,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설정된 저당을 사고 파는, 즉 이 부분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말합니다.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게 은행에 있는지 넘어가든지 상관이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당과 상관없는 별도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선생님, 내가 은행에 저당권을 만약에 2억 설정하고 대출했으면 그 2억 저당이 넘어가는데 그럼 내가 알 수 있나요? 내 등기부에 표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저당권이 직접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저당권을 담보로 새로운 채권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죠? 얘들 사이에 넘어갔지만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2차 대출기관도 저당 패키지를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투자자에게 팔기도 한다. 자, 이게 2차 대출기관을 누가 말하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유동화 중개기관을 2차 대출기관이라고 해요. 왜? 얘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죠. 은행에 자금을 떼주고 있죠. 그래서 얘를 1차 대출기관, 얘를 2차 대출기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2차 대출기관은 이 저당권을, 은행보다 저당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 이자를 자기가 먹는 거잖아. 5% 중에서 은행이 조금 떼먹고 넘기겠죠. 그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1.5%,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0.5% 빼고 3%를 넘겨. 그럼 얘는 3% 먹으면 되는 거라. 3%에도 굉장히 수익 높다, 그죠? 청금 수익률보다 높으니까, 그 구공점 수익률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3% 먹고 그냥 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이걸 넘기고 청금 발행하고 자금 융통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돈이 필요하면 넘기고, 돈이 필요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고 계속 이자 받아 먹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2차 저당시장 수익률은 정권저당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권에서 발행한 수익률, 요걸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정권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정권 수익률은 요거보다도 높을 수가 없어요. 즉, 이 정권 수익률은 5%보다 낮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 정권 수익률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내가 은행에 내는 이자, 요거에 근거해서 나와요. 요거도 높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떤 구조냐?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5%. 그걸 얘가 조금 묻고 얘가 조금 묻고 얘가 조금 묻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얘가 많이 먹으려면 얘가 넘겨버리면 얘가 많이 먹겠죠. 넘겨버리면 얘가 많이 먹겠죠. 넘기면 얘들은 조금의 수수료 먹고 넘겨버려요.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서 5%인데 예금 금리가 만약에 1.5%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전체 이 대출의 은행의 수익률은 3.5%죠. 그죠? 그럼 은행은 0.5% 먹고 넘겨버려. 그럼 얘가 3% 먹겠죠. 지금 3%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 0.5%고 넘겨버려. 얘가 2.5%나 2% 먹겠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MB에서 정권 수익률은 여기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높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게 기출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증거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출에 나온 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주택저당담보조건 MBS의 흐름은 지금 말했던 요걸 글로서 표현합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자금 수요자가 주택자금 대출기관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무슨 말이냐? 차입자가 집을 살라는데 돈이 부족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다.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2번 주택자금 대출기관, 이건 은행입니다. 대출 은행입니다. 은행은 저당권을 근거로 발행한 주택채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한다. 무슨 말이냐? 이 저당권을 넘기고 자금을 융통한다. 그게 요겁니다. 3번 유동화 중개기관은 요 사람들입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은 성격이 유사한 저당권을 집대성하여 저당풀을 만들고, 이 말은 뭐냐? 내가 은행으로 받은 저당권은 2억짜리 3억짜리지만 요걸 묶으면 대묶음이 된다는 거죠. 나는 2억짜리지만 이걸 모아서 300억 또는 500억 규모의 저당권을 만든다. 이걸 저당풀이라고 말합니다. 을 만들고 저당풀을 담보로 새로운 금융상품 MBS를 만든다. 즉 주택저당증권 모기지를 담보로 증권을 만든다. 그게 MBS 주택저당증권입니다. 5번 4번 주택담보증권 발행자는 발행된 MBS를 투자 신탁회사, 생명보험회사 등에 매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걸 여기에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MBS의 발행자는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은행도 MBS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그림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은행도 자기들이 모았는 주택담보증권을 담보로 이렇게 MBS를 이론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발행을 안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 구조는 미국 같은 대규모 은행이 아니에요. 물론 전국 규모가 있지만 그 정도 규모 아니니까 이런 몇백억, 몇천억의 주택저당자권 이걸 만기가 같은 걸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은행에 모아야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은행이 이렇게 MBS를 발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MBS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어요. 좀 어렵다, 그죠? 아유,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백조가 우아하게 있지만 밑에 발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똑같은 이체예요. 우리는 그 은행에서 단순히 돈을 대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은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안에 들어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지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가로 4번은 뭐냐면은 자, 여기 이건 유동화 중개기관은 MBS를 발행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돈을 투자하겠죠.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서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가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즉 MBS를 어떤 형태로 발행하느냐, 얘가 이걸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얘가 이걸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구조에 따라서 가로 4번 종류가 나오는데 실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나오는 비율보다도 지금 나오는 요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이 더 높은데 지금은 말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본수업 할 때 제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꼬박꼬박 매년 시험에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택 유동화가 저당 유동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개념만 간단하게 받고 요것만 좀 이해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좀 쉬었다가 뒤에 거 다시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을 볼 건데요. 좀 쉬었다가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37페이지 얘는 좀 헷갈리니까 넘어가셔서 우리 뭘 먼저 볼 거냐면 좀 쉬었다가 38쪽에 리츠 부동산 투자해서 볼 겁니다. 좀 쉬도록 하죠.